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9월 8일 토요일, 여기는 휴가차 잠시 머물고 있는 중국 상해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해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게 개항을 당하게 된 사건인 아편 전쟁과 그로부터 천국이 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고, 한편 동시대 무렵에 조선이 일본에게 합병당한 사정과 특별히 오늘 이곳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해는 1842년에 개항한 이래 19세기 초기에는 이미 극동의 가장 큰 상업도시로, 그리고 뉴욕, 런던 다음으로 큰 세계 금융도시로 변신하였고, 현재 역시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직할시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 도시와는 전혀 다른 예외적으로 발전된 국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편 전쟁은 지금 용어로 좋게 말해서 무역 전쟁이었는데,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 티죠, 티와 수출품인 모직물, 그리고 인도산 면화, 이 수출 수입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국에게 대금 지불이 어렵게 되자 방편으로 아편을 중국에다 팔기로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아편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됐는데, 따라서 이제 천국으로서는 아편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됐고, 그에 대해서 영국은 아편을 강매해야 될 처지에 있게 되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천국을 무력으로 제압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말로는 무역전쟁이지만은 그야말로 더러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천국이 이제 패배하자 남경조약을 맺어가지고 홍콩 섬이 할양되고 상해를 포함한 5개 항을 강제로 개항하게 하고, 그때 상해와 천진이 조계지, 즉 영국 국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따라서 이 조계지에 영국 영사관이 설치되고, 그렇게 하고 그 전쟁에 비용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전비 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전비를 중국이 배상하게 되고, 중국이 영국이 들여오는 아편을 몰수했던 것과 관련해서 또 배상하기로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고,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조약은 명분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때도 그 남경조약의 제1조에 보면은 양국은 평화 친목을 유지하며 상호간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받는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이 말 자체는 좋지만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에는 항상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음모와 계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경조약으로
소위 말하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중국은 대지박물국이라고 해서 땅이 넓고 없는 물건이 없다. 대지박물.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통과 소통이 잘 되면은 대적인 무역을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굳이 무역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따라서 남경조약을 맺었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당시 중국인 소유인 해적선 에로호라나 그런 에로 사건을 빙자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에는 프랑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청국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쪽에서 러시아까지 또 합세해가지고 56년에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해서 4년 후인 1860년에 북경이 함락되게 되죠. 그래서 천전조약을 강제로 맺게 되는데,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개항이 확대되고 각국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고, 그때 또 기독교도 공인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편 전쟁을 통해서 소위 서세 동점의 시대, 서방 세력이 동양권을 제압하는, 점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청국은,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 1860년에 끝나고 한 20여 년 후에 1883년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마지막 황제 영화에 나오는 부의, 세살백이 부의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 즉위식이 지루하니까 세살백의 어린애가 칭얼대니까 달래느라고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발음이 청나라가 곧 끝납니다 라는 그런 뜻과 유사하다고 했다는데, 자간 그렇게 해서 1895년, 그러니까 이 부의가 15살 때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한테 패배를 하고, 그로부터 6년 후인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그 이듬해 1912년에 공식적으로 청국이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아편전쟁 후에 남경조약이 맺어진 지 70년 후에 청국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한편 그 당시 무렵에 우리 조선의 형편을 살펴보자면, 소위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1876년에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병자 수요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에로호 사건을 빌미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듯이 운양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수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로부터 34년 만인 1910년에 조선이 일본에게 합방을 당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대국이 약소국과 맺는 조약에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평화인데, 이때도 마찬가지 그 한일 합방 조약에 보면은 그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조선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려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조선을 일본국이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이 맺은 합병조약 체결서에 이렇게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조선을 일본국으로 병합하기로 합의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강제 합병을 당하고 1919년에 민족적인 3.1 운동이 일어났고 그해 9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죠.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설치한 배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그 조계가 있는 곳, 즉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상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그 임정 대표 되시는 분들의 사진을 연대순으로 걸어놨던데, 제일 먼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 1919년 9월 11일에 취임하셨고 2대 대통령은 박은식 1925년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통령 칭호가 바뀌어가지고 국무령으로 이상용,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홍진, 그 다음에 김구. 김구 선생은 1926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표자 순서로 말하면 6번째 취임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그 책상 몇 개 하고 침식할 수 있는 부엌하고 침대 3개인가 하고 그렇게 초라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그 문재인이가 무슨 이 선열들이 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했다 뭐 그런 말을 했던데,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 선열들이 독립운동, 항일투쟁 운동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됐다? 이런 허구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항복함으로써 독립이 된 거지, 이 선열들이 쟁취해서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한다나? 아니 말 그대로 임시정부, 정부라 한다고 해도 임시정부고, 또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인데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왜 대우를 않는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항일 투쟁하면은 김구 선생을 연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분이 그야말로 항일 투쟁을
가장 혁혁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것이 1930년 이 상해에 있는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폭탄 투척을 하게끔 시킨 일이 있죠. 네, 그날이 마침 일본 천황 생일연 겸 상해 점령,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전승 기념 행사를 하던 날인데,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윤봉길 의사와 상의해서 폭탄 투척을 한 일이 있었고, 그 뭐 분명한 항일 투쟁이죠. 그렇게 하고 1940년에는 임시정부를 중경으로 옮기면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항일 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은 틀림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항일 투쟁, 요새로 말하면 무력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무력적 방법으로 이 독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제 생각에 이 지금 상해에서 식물인간화된 중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조선 독립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첫째는 입지 조건으로 맞지 않고 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애교적인 활동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일 투쟁한 것도 의미가 있고 애교 활동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구태여 구분하자면은 애교 활동의 차원이 한층 높은 거죠. 이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인맥을 통해서 지도자들하고 교분을 맺으면서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또 책을 쓰고 했던 그런 애교적 활동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지금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당시 1919년이면은 뭐 그 19년 이후에 독립할 때까지 마찬가지지만은 나라를 일본한테 뺏기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이 일본한테 빼앗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애국자들이 해외에 와서 힘들게 애국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참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유적지를 나오는 마지막 방에 전직 대통령들이 남기고 간 글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남겨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2015년 9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려다가 북한의 공작과 남한에 기생하는 종북 세력들의 계략에 의해 뜻하지 않게 탄핵을 당하고 지금 영호의 몸으로 계신데, 참으로 어이없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당시에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애국지사들이 뜻을 접지 않고 애국 활동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두고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애국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도 우리가 애국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열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조그만 일일지라도 애국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에 홀로 남겨져 그림자 숨기며 살았어도 절망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이유는 당신이